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힐 듯 퍼붓는 빗줄기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사단장실 내부의 감도는 죽음 같은 정막만은 건드리지 못했다. 흑단으로 만들어진 명패 위 민석훈이라는 세 글자가 희미한 조명을 받아 서늘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거대한 진무 책상 뒤에 앉은 남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균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공간은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직 벽에 걸린 시계바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보이지 않는 심판관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고막을 두드렸다. 역대 최연소 소장이자 707 특임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민석훈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한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단단했으나 그 깊은 눈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방금 전 끝난 방어 전략 회의에 피로감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의 근원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개인 휴대폰이었다. 검게 꺼진 화면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전부 빨아들일 듯한 기이한 중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10분 전 그 화면에는 한지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었다. 죽은 누나와의 약속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조카였다. 새벽이시 군 복무 중인 이등병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석훈은 즉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지우의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나 신호 불량이 아니었다. 언어가 고통 앞에서 무력해질 때 생겨나는 끔찍하고도 거대한 공백이었다. 석훈은 본능적으로 그 침묵의 무게를 감지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불규칙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호흡이었다. 마치 덤불 속에 숨어 포식자의 발소리를 죽이며 떨고 있는 작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지독한 심리전을 겪어온 석훈의 감각이 비상등을 켰다. 그것은 억누르고 있는 극도의 공포였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키는 소리였다. 석훈은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끈기 있게 기다렸다. 자신의 침묵이 조카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이 당황하거나 분노를 드러낸다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거친 물살 속에서 지우가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했다.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삼촌. 마침내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갈라지고 부서진 겨우 목구멍 밖으로 끄집어낸 듯한 처참한 음성이었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석훈의 강철 같은 심장을 후벼 팠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부러질 듯 휘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조금의 동요도 내비치지 않으려는 초인적인 자제력이었다. 듣고 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석훈은 나직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길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지우가 겪고 있을 내면의 사투가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무언가가 지우의 입을 막고 있었다. 삼촌에 대한 믿음보다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느 낡은 막사의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듯한 바람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지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집 생각이 나서요. 지우가 급하게 말을 이었다. 평범함을 가장하려 애쓰는 말투였지만 음정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서툰 거짓말은 석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지우는 강한 아이였다. 집안의 내력을 이어받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녀석이 고작 향수병 때문에 새벽에 전화를 걸 리가 없었다. 그 말은 죄자 터진 상처를 가리기 위한 얇은 거즈 조각에 불과했다. 석훈은 눈을 감았다. 눈물과 보이지 않는 상처로 얼룩져 있을 조카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차갑게 식혔다. 지우야, 내 말 잘 들어라. 석훈은 목소리를 낮췄다. 한마디 한마디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명령의 무게와 혈육의 정을 동시에 담아 전달되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리고 삼촌이 누구인지도 잊지 마라. 만약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면 나에게 말해라. 지금 당장 그는 기다렸다. 자신의 진심과 위험이 지우를 둘러싼 공포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미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어떤 거대한 힘이 지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듯했다. 전 정말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주무세요. 삼촌, 통화는 갑작스럽게 끊겼다. 뚜, 뚜, 뚜. 끊어진 신호음이 넓은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석훈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시 걸지 않았다. 지금 다시 전화를 거는 것은 지우를 더 곤란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를 감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는 통화 내내 제3자의 기척을 느꼈다. 말소리는 없었지만 공간을 짓누르는 압력이 있었다. 지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빗물에 번져 기괴한 추상화처럼 일렁였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고독하고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막강한 권력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유일한 혈육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무력감은 이내 지우가 입대하던 날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격려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삼촌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하던 그 맑은 눈동자. 석훈은 공정함을 위해 조카의 자대 배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믿었던 그 공정함은 군대를 가업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특권층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었다. 석훈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군단 예하 부대 지휘관들의 신상 명세가 담긴 얇은 파일이었다. 평소라면 굳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정보들이었다. 그의 시선이 지우가 소속된 제27여단 페이지에 멈췄다. 여단장 최대령, 그 이름이 흰 종이 위에 오점처럼 눈에 박혔다. 석훈은 그를 알고 있었다. 실전 능력보다는 인맥과 처세술로 계급장을 단 인물. 그리고 그의 아들 최태성 또한 그곳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다.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보와 전략의 세계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단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한 이등병 지우, 그리고 여단장의 아들이자 부대의 황태자로 군림하는 최태성 병장. 이것은 단순한 선우임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식자와 먹잇감, 생사 여탈권을 쥔 자와 도망칠 곳 없는 희생자의 관계였다. 지우의 떨리는 숨소리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석훈은 책상을 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압축되어 검고 위험한 에너지 덩어리로 변모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올렸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사단장님, 지시 내리십시오. 전속 부관의 목소리는 한밤중임에도 흐트러짐 없이 명료했다. 부관은 상관의 불규칙한 업무 패턴에 익숙했지만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살기 어린 한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전장에서나 느낄 법한 서늘함이었다. 내일 아침 차 대기시켜 불시 점검을 나간다. 석훈의 목소리는 폭풍 전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군단 사령부에 통보할 필요 없다. 영접 준비도 시키지 마. 개인 자격으로 간다. 부관은 잠시 침묵했다. 이례적인 명령에서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으리라. 하지만 그는 석훈의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 명령이 떨어지면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27여단. 석훈은 짧게 답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향해 있었다. 인적 드문 산악지대에 위치한 그곳. 군법보다 권력자의 사적인 룰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최태성 병장의 지난 2년 취징계 기록과 인사 기록 전부 찾아서 해 뜨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밤의 정적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긴장이었다. 석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깍지 낀 손을 턱에 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노련한 사냥꾼은 덤불 속의 소리에 무작정 뛰어들지 않는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덫을 놓는다. 단순히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너무나 쉽고 지우가 받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그들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고 어떻게 타인의 고통 위에서 웃고 떠드는지 두 눈으로 그들이 자만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자신들이 그 좁은 왕국의 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그들이 짓밟았던 규정과 명예라는
이름의 올가미로 천천히 숨통을 조여갈 것이다. 이 싸움은 성급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리전이며 체스판 위에는 이미 첫 번째 말이 던져졌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석훈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점화되었다. 그는 지갑 속에서 누나 그리고 어린 지우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방금 들었던 공포에 질린 숨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석훈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잠시 슬픈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기다려라. 지우야, 계급장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검은색 세단이 젖은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달려 위병소를 통과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27여 단 영내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구보 소리와 함성으로 활기찼어야 할 아침 점호 시간 직후였지만 이곳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거웠다. 위병소 근무병의 눈이 자동차 번호판 대신 부착된 성판, 신반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 확장되는 것이 보였다. 투스타, 소장 서장, 예고 없는 방문객의 계급은 이 외딴 부대의 평온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차량이 본청 앞에 멈춰서자 당직 사령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군복 상의는 급하게 입은 듯 단추 하나가 어긋나 있었다. 석훈은 차에서 내리며 그 모습을 덤덤하게 훑어보았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 티끌 하나 없는 전투화,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민석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당직 사령의 경례를 가볍게 받아 넘기며 사단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영접 준비를 했을 텐데.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여단장 최대령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영직 굿띠에 침입한 상위 포식자를 마주한 늑대의 눈빛이었다. 최대령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석훈은 그 손을 잡는 대신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언의 거절. 그것은 명백한 거리두기였다. 지나가던 길에 들렀네. 27여 단이 요즘 군단 내에서 화제라길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석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화제라는 단어에 묘한 강세가 실려 있었다. 최대령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가 자랑하는 아들의 모범적인 군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뒤에서 시시하는 부조리 때문인지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네. 우리 장병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집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집무실은 됐네. 병사들이 생활하는 곳부터 보고 싶군. 석훈은 최대령의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 그는 화려한 접견실이 아닌 병사들의 땀 냄새와 숨소리가 엉겨붙은 현장을 원했다. 최대령이 난색을 표하려 했지만 석훈은 이미 생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뒤따르는 간부들의 발자국 소리가 불규칙하게 섞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불시 점검이 단순한 격려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활관 복도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건물 냄새, 젖은 빨래 냄새, 그리고 긴장한 인간들이 내뿜는 쇠 냄새 같은 비릿함. 병사들은 복도 양옆으로 도열해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충성하는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에는 기백보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석훈은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대부분이 그의 시선을 피하거나 바닥을 응시했다. 그것은 군기가 든 모습이 아니었다. 주눅든 모습이었다. 삼중대 생활관 앞 석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열린 문틈 사이로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 낯선 얼굴이 보였다. 한지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던 볼은 보쑥하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지우는 삼촌을 보고도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마치 삼촌의 등장이 자신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듯 했다. 석훈이 지우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누군가가 부드럽게 앞을 막아섰다. 훤칠한 키에 말끔한 외모,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병장이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최태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는 당당한 표정으로 석훈에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삼중대 병장 최태성입니다.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러웠고 태도에는 훈련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석훈은 눈앞의 청년을 응시했다. 최대령의 아들,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 태성의 눈빛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만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당신이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여기선 내 구역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건방진 눈빛. 석훈은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최대령 아들인가 이야기 많이 들었네. 석훈의 말은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모호했다. 태성은 기죽지 않고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치 친한 형이 동생을 챙기는 듯한 제스처였지만 석훈의 눈에는 그 손이 맹금류의 발톱처럼 보였다. 지우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태성의 손가락이 지우의 승모근을 파고들듯 꽉 쥐고 있었다. 명백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 친구가 제 맞추임 한지우 이병입니다. 아직 군 생활 적응이 좀 서툴러서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우야. 태성이 지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제대로 말해. 안 그러면 알지 라는 협박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최 병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거짓말, 억지로 짜내어진 비명 같은 긍정이었다. 석훈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눌러 담았다. 지금 당장 태성의 멱살을 잡고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지우를 고립시키고 태성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다. 태성은 영리했다. 그는 규정과 전우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전담 마크라. 훌륭하군. 석훈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선임의 관심이 후임에게는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지. 너무 꽉 쥐면 부러지는 법이야. 사람도, 신뢰도. 석훈의 시선이 태성의 손에서 그의 눈으로 옮겨갔다. 순간 태성의 여유로웠던 표정에 찰나의 균열이 생겼다. 자신이 쥔 주도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태성은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대령이 땀을 닦으며 끼어들었다. 아, 태성이가 워낙 후임들을 아끼다 보니. 하하, 사단장님, 식당으로 가시죠. 조식 메뉴가 괜찮습니다. 아들의 당돌함이 불안했던 아비의 필사적인 화제 전환이었다. 석훈은 최대령을 보지 않고 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한지우, 이병. 석훈이 불렀다. 지우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보고 체계를 지켜라. 그게 군인이다. 하지만 석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성을 곁눈질했다. 보고 체계가 막혀 있다면 그땐 둑을 터뜨려야지.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그것은 지우에게 보내는 암호이자 태성과 최대령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석훈은 뒤를 돌아 생활관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남겨진 침묵은 아까보다 더 무겁고 끈적거렸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겉보기엔 멀쩡한 요새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오늘 그는 늑대 소굴의 위치를 확인했고 우두머리 늑대의 새끼가 어떤 놈인지 파악했다. 차 문이 닫히고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27여 단의 전경은 을씨년스러웠다. 석훈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시작해. 27여 단 내부 감찰 기록, 의무대, 진료, 기록, 그리고 최태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 일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총성 없는 그러나 피보다 진한 눈물이 흐를 전쟁이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바로 사령부로 복귀하십니까? 석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니, 갈 곳이 있다. 예전에 내 부관이었던 박소령, 지금 군 수사대에 있지. 그 친구 좀 만나야겠다. 늑대를 잡으려면 덫이 필요했다. 아주 정교하고 빠져나갈수록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덫이 군 수사대 CID 조사실의 공기는 밖보다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남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석훈 소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소령을 응시했다. 과거 707 시절 자신의 부관이었던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눈과 귀. 박소령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그 소리가 정적을 가르는 파열음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예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사단장님, 박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27여단 내에서 최태성 병장은 단순한 지휘관의 아들이 아닙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밤의 여단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간부들조차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형국입니다. 석훈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근무일지와 훈련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숨겨진 교묘한 패턴이 보였다. 특정 인원들에게 집중된 야간, 경계, 근무, 휴일 없는 작업, 배정,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포상 휴가증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이용한 완벽한 통제였다. 폭력은 없었나? 석훈이 물었다. 박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구타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그게 더 악질적입니다. 최태성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계하고 다른 병사들을 이용해 타깃을 고립시킵니다. 심리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시각 27여단 3중대 생활관 민석훈의 다녀간 후 폭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불고 있었다. 최태성은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은 끊임없이 매트리스 모서리를 긁고 있었다. 사단장의 방문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쥐고 있던 장난감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는 대신 더 잔인한 게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야, 김일병. 태성이 나직하게 불렀다. 맞은편에서 군화 손질을 하던 김일병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네. 일병 김민석. 태성은 턱짓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지우를 가리켰다. 지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전투복 단추를 달고 있었다. 내는 전투복 단추를 우리 지우가 말이야. 요새 사단장님 백 믿고 좀 빠진 것 같지 않냐? 아까 점호 때 보니까 관물대 정리가 엉망이던데. 내 말이 틀려. 김일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우가 얼마나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은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생활관 내의 모든 병사들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김일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군기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지우의 심장을 짓눌렀다. 태성은 지우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들었지, 지우야.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야. 동기들이 너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 네가 잘했으면 애들이 저런 말을 하겠냐. 그 말은 지우의 멘탈을 산산조각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가장 잔인한 것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이었다.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생활관 전체 미싱하우스 대청소 실시한다. 지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졌으니 다 같이
정신 차려야지. 안 그래. 태성의 명령에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휴식 시간에 닥친 날벼락이었다. 그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꽂혔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무언의 비난. 태성은 지우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지우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집단 속에 고립시켜 버린 것이다. 청소가 시작되자 지우는 가장 더러운 배수구를 맡았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다가가려 하지도 않았다. 걸레를 짜는 지우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있던 동기가 스쳐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다. 적당히 좀 해라.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 그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은 꿰기를 박았다.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성은 유유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하고 이기심은 연대감보다 앞선다. 병사들은 정의를 원하지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기꺼이 악마의 꼭두각시가 된다. 태성은 보이지 않는 실을 당겨 병사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지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시 군 수사대 조사실. 석훈은 서류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1년 전 의가사 제대한 병사의 사진이었다. 눈빛이 텅 빈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이 병사는 누구지? 석훈의 질문에 박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상병입니다. 최태성의 전임 담당 후임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척추를 다쳐 제대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단순 부적응으로 처리했습니다. 단순 부적응이라. 석훈이 사진을 구겨질 듯 꽉 쥐었다. 그 병사의 텅 빈 눈동자에서 현재의 지우가 겹쳐 보였다. 최태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최대령은 이 병사를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성을 쌓아 올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조직적 범죄였다. 박소령, 이 강상병 지금 어디에 있나? 현재 지방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만나기를 극도로 꺼린다고 합니다. 박소령의 대답에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단계는 지났다. 꼭두각시의 실을 끊으려면 인형을 조종하는 손목을 비틀어야 한다. 내일 일정 비워둬. 강상병을 만나러 간다. 석훈의 결단은 확고했다. 그는 지우가 겪고 있는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설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최태성이 병사들을 이용해 지우를 고립시킨다면 석훈은 과거의 피해자들을 모아 최태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라는 무기를 든 유령들의 귀환이 될 것이다. 지우는 늦은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 그는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숨을 태성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무도 내 편은 없어.
지우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김일병이었다. 그는 지우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소변기 쪽으로 다가갔다. 김일병님. 지우가 절박하게 불렀다. 하지만 김일병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떨리는 등은 말하고 있었다.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 나도 살고 싶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좁은 화장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다. 석훈은 차 안에서 27여단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 마치 거대한 뚜껑처럼 부대를 덮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번호를 눌렀다 떼기를 반복했다. 지금 전화를 거는 것은 지우를 더 위태롭게 할 뿐이다. 대신 그는 지우가 마음속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를 듣고 있었다. 조금만 버텨라. 밧줄은 이미 던져졌다. 최태성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지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몰랐다. 자신이 당긴 줄이 너무 팽팽해져서 이제 곧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꼭두각시들이 춤을 멈추고 조종사를 향해 고개를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청운의 별실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스피커를 통해 흐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질 자개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으나 그 화려함은 오히려 이 자리에 감도는 위화감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최대령은 값비싼 양주병을 들고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석훈의 잔을 채우려 했다. 그의 손놀림은 분주했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들떠 있었다. 사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작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제가 불민했습니다. 이 술이 30년 산인데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대령의 호의는 비굴함과 오만함이, 그는 이 저녁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탐색전이자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석훈이 거절하지 못할 접대의 접대의 탐으로 그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석훈은 손을 들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술잔을 막았다. 술은 하지 않습니다. 작전 대기 태세는 아니지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건 즐기지 않아서요. 그의 거절은 칼로 물을 베듯 냉정했다. 최대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민망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능숙한 처세술로 역시 철두철미하십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태성아, 너도 사단장님 본받아라. 최태성은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불안해 보였다. 석훈의 시선이
태성에게 머물렀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고급 사복,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 군인의 검소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태성은 석훈의 눈을 피하며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생활관에서 보여주었던 당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드님이 참 듬직합니다. 부대에서도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들었습니다. 석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말했다. 진직으로 마직하게 말했다.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실린 가시를 감지한 태성의 어깨가 움찔했다. 최 대령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하하, 과찬이십니다. 녀석이 욕심이 좀 많아서 후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군대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형님 리더십, 뭐 그런 거죠. 형님 리더십이라. 석훈은 젓가락을 들어 희고 정갈한 생선에 한 점을 집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형제는 서로의 살을 파먹지 않지요. 그런데 27여 단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더군요. 형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의 숨통을 조이는 일들 말입니다. 석훈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태성은 숨을 멈췄고 최대령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최대령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화제를 돌렸다. 아, 그나저나 사단장님 조카분 말입니다. 한지우, 이병 아주 성실하더군요. 제가 중대장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남도 아닌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제 동서가 국방부 인사국에 있는데 사단장님 다음 보직 문제도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네 조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앞길도 봐달라는 협박이었다. 석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 모습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로우면서도 치명적인 자세였다. 최대령,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군. 나는 내 조카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네. 군인은 공평하게 고생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지. 내가 우려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이야. 생존이라니요.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최 대령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는 쾌적했지만 최대령 부자는 한겨울의 혹한 속에 발가 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석훈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1년 전 의가사 제대한 강상병 기억하나? 자네 부대에서 우울증으로 나간 병사 말일세. 태성의 손이 찻잔을 쳐서 물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태성이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오히려 테이블을 더 어지럽혔다. 강상병, 그 이름은 태성에게 있어 금기어이자 잊고 싶은 악몽이었다. 자신이 주도해서 왕따를 시키고 끝내 정신적으로 붕괴시켜 쫓아낸 장난감. 그 이름이 사단장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 친구는 개인적인 적응 문제로. 적응 문제라. 척추가 다칠 정도로 자살 시도를 한 게 단순 적응 문제였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질량은 엄청났다. 자네들이 덮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한 인간의 인생을 덮어버린 거지. 그리고 지금 내 조카를 상대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고.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태성을 내려다보았다. 최태성 병장, 자네는 스스로가 체스의 킹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버지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졸병들을 마음대로 부리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체스판이 뒤집히면 킹도 폰도 다 같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최대령, 석훈이 문고리를 잡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인사국에 있는 동서에게 안부 전하게. 곧 바빠질 거라고. 내가 군 수사대에 넘긴 자료들이 꽤 방대해서 말이야. 국방부 감사실까지 움직이려면 그 친구도 꽤나 골치 아플 거야. 최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대화로 푸시죠. 제가 태성이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지우도 편하게 해주고. 석훈은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방 안에 뜨거운 열기를 식혔다. 맛있게 드시게. 병사들의 피눈물로 차린 밥상이니 소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총성처럼 간결했다. 남겨진 최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태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성체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식당을 빠져나온 석훈은 밤 공기가 상쾌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것은 선전포고에 불과했다. 저들은 궁지에 몰리면 쥐 새끼처럼 더 교활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다. 혹은 지우를 향해 최후의 발악을 할 수도 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수령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상병 설득은 어떻게 됐나? 그 친구의 증언이 결정적인 체크메이트가 될 거야. 한편 27여 단 생활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 김일병의 외면, 그리고 태성의 비릿한 미소, 고립감은 토처럼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쪽지가 손에 닿았다. 낮에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누군가가 몰래 쓰레기통 비우는 척하며 쥐어준 쪽지였다. 힘내라.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어. 조금만 버텨. 글씨체는 삐뚤빼뚤했고 서명도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장은 지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부대안 어딘가에 아직 양심을 버리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다. 태성의 폭정에 숨죽이고 있지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작은 불씨들. 지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최대령은 식당 방바닥에 떨어진 양주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산 술이 카펫 위로 검붉게 번져가고 있었다. 마치 썩은 피처럼 보였다.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태성이 울먹이며 물었다. 최대령은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 멍청한 놈,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사단장 조카를 건드려. 네가 미쳤어.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당장 부대 복귀해. 가서 흔적 지워. 작업 일지, 근무표 싹 다 다시 써. 강상병, 건도 입단속 다시 시키고 털끝 하나라도 나오면 우린 끝장이야. 최대령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식이라도 도구로 쓸 기세였다. 태성은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든든한 방패가 아닌 자신을 옥죄는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다. 석훈의 차는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리고 지우가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27여단 영내로 돌아온 최태성의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아버지에게 맞은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귓가에는 흔적을 지우라는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막사 복도의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공포는 이내 도끼 어린 분노로 변질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한지우였다. 그 녀석만 사라지면, 그 녀석이 제 발로 군대를 나가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태성은 생활관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새벽 3시, 병사들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지우의 침상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우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잠이 덜 깬 눈동자에 본능적인 공포가 서렸다. 일어나, 나와.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잠에서 깼지만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거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또다시 시작된 폭력을 외면하고 있었다. 태성은 지우를 끌고 구석진 보일러실로 향했다. 후끈한 열기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밀실이었다. 태성은 문을 잠그고 야, 한지우, 내 삼촌이 사단장이라고 아주 살판났지. 오늘 내 삼촌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고. 태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의 가학성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삼촌의 단단한 목소리와 이름 모를 전우가 건네준 쪽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보고 체계가 막혀 있다면 그땐 독을 터뜨려야지. 삼촌의 그 말이 지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강자가 아니다. 겁에 질려 허세를 부리는 약자일 뿐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주먹쥐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너 같은 새끼는 군대에 있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중대 전체가 고통받는 거 안 보여. 애들이 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태성은 지우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지금 당장 짐 싸서 위병소 넘어가 타령하라고. 그러면 네 삼촌도 망신당해서 조용해질 거고 너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야. 내가 뒷문 열어줄 테니까.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지우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순간 지우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에 젖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태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색 돌 기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생물처럼 반응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태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도발적이지 않았지만 태성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태성은 당황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울며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겁에 질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지우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뭐야? 내 말이 안 들려? 대답 안 해. 태성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태성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신의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태성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태성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때리면 안 된다. 상처가 남으면 사단장이 알게 된다.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다. 태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폭력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 태성은 지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말해. 제발 좀 꺼지라고. 너만 없으면 다 평화로워진다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때 지우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저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보일러실의 소음을 뚫고 태성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저는 군인입니다. 타령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병장님, 많이 불안해 보이십니다. 지우의 말은 태성의 폐부를 찔렀다.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먹잇감이 지적한 것이다. 태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태성은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지우가 갑자기 거대해 보였다. 아니, 지우 뒤에 버티고 있는 민석훈 사단장의 거대한 그림자가. 복도로 나온 태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나가는 당직병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태성은 그 시선조차 두려웠다. 저놈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끝났다는 걸. 편집증적인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의 발목이 걸린 꼴이었다. 한편 홀로 남겨진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무서웠다. 태성의 눈빛은 정말로 사리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다.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떨림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의 전율이었다. 그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태성은 병사들을 집합시키지 않았다. 아니, 시킬 수 없었다. 그는 식당 구석에 처박혀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밑은 채했고 평소에 빳빳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병사들은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태성의 아우라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신호를 교환했다. 변하고 있다. 지우는 묵묵히 식판을 비웠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억지로 삼켰다. 살아야 했다. 그리고 싸워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식기 세척장으로 향하는 길. 누군가가 지우의 어깨를 툭 쳤다. 어제 화장실에서 만났던 김일병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지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빠르게 사라졌다. 초콜릿바 하나였다. 그 작고 투박한 간식은 지우에게 있어 천금 같은 응원이었다. 오후 일과 시간, 의무대에서 호출이 왔다. 지우는 긴장하며 의무대로 향했다. 진료실 문을 열자 군의관 대신 낯선 장교가 앉아 있었다. 군 수사대 마크를 단 박소령이었다. 그는 지우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한지우 이병 맞나? 민석훈 사단장님 부탁으로 왔다. 여기는 도청도 감시도 없는 안전한 곳이야.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줄 수 있겠나? 지우는 박소령의 눈을 보았다. 삼촌과 닮은 신뢰할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병장 최태성은 그의 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27여단을 덮고 있던 거대한 어둠을 걷어내는 첫 번째 빗줄기였다. 같은 시각 태성은 행정반에서 몰래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어졌다. 한지우,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거짓된 기록들을 채워 넣으며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서류만 완벽하면 된다. 서류가 곧 군대의 진실이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진짜 진실이 의무대라는 또 다른 밀실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반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성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검은 구름 속에 민석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황급히 커튼을 쳤지만 방 안을 채운 어둠은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덫은 이미 작동했다. 이제 사냥감이 발버둥 칠수록 덫의 이빨은
더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회색빛 건물, 외벽을 타고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었지만 생동감보다는 어딘가 석훈은 천천히 다가가 벤치 옆에 섰다. 인기척을 느낀 강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중년 남자의 등장에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군인 특유의 자세나 위압감은 없었지만 석훈에게서 풍기는 단단한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강민호 씨입니까? 석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대답 대신 휠체어 바퀴를 굴려 뒤로 물러나려 했다. 저 군대 사람 안 만납니다.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며 웅크러들었다. 명령하러 온 게 아닙니다. 부탁하러 왔습니다. 석훈은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장성 장군이 병사 출신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제 조카가 지금 27여단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지금 그 아이가 겪고 있습니다. 석훈의 진실한 고백에 민호의 눈이 커졌다. 동병상련의 아픔, 그 단어가 민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미세하게 두드렸다. 소용없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들은 괴물이에요. 최태성. 그리고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신고도 해보고 소원 수리도 써봤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라는 딱지와 더 심한 괴롭힘뿐이었어요. 당신 조카도 결국 망가질 겁니다. 민호의 말 속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뼈에 사무쳐 있었다. 그는 정의를 믿지 않았다. 그에게 군대란 강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맞습니다. 그들은 괴물입니다. 석훈이 동의했다. 하지만 괴물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씁니다. 빛을 비추면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경악하게 되죠. 나는 그 빛을 비추려 합니다. 하지만 전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석훈은 품에서 명함이나 서류 대신 지우의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입대 전 해맑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 그것은 입대 전 민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청년의 미소가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의 미래가 자신처럼 휠체어 위에서 끝나게 둘 것인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려 주고 싶었어요. 나 자신을.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요. 석훈은 말없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민호는 휠체어 쿠션 밑을 더듬거렸다. 그리고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최태성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제 짐을 다 뒤져갔어요. 공맹. 하지만 이건 못 찾았죠.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거치고
그 자리에 복수심과 희망이 뒤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썼던 일기, 그리고 최태성이 지시한 가혹 행위들을 녹음한 파일들이에요. 그놈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제 앞에서 대놓고 떠들었거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석훈은 USB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용기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석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단순한 심증이 아닌 악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빨이 생겼다. 그는 즉시 박소령에게 연락했다. 증거 확보했다. 이제 곁가지들을 쳐내라. 놈들이 기댈 곳을 하나씩 없애버려. 같은 시각 27여단 의무대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당직을 서고 있던 군의관이 대위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소령은 영장이나 다름없는 수사협조 공문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 대위 1년 전 강민호 상병 진료 기록 조작 혐의입니다. 우울증 징후를 무시하고 꾀병으로 진단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최 대령입니까? 아니면 본인 판단입니까? 박소령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 대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임상소견에 따라 이 대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소령은 녹취록 사본을 들이밀었다. 강민호가 남긴 녹음 파일 중 일부였다. 야, 군의관한테 말해놨으니까 의무대 갈 생각 마. 꾀병 부리면 영창 보낸다. 최태성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이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의사면허 박탈과 군사재판, 인생이 끝장날 위기였다.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대령 부자를 감싸겠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혼자 죽을 겁니까?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다. 이 대위의 진술은 행정보급관으로 이어졌다. 근무 조작, 휴가증 위조, 부식비, 횡령, 여단장실 부속실에서 시작된 비리의 사슬은 생각보다 엉성했다. 그들은 최대령의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우산이 찢어지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심이 역설적으로 정의 구현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부대 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수사관들이 본청을 드나들고 간부들이 하나둘씩 불려가 조사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자 병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후 간부들이 야, 이번엔 진짜인가 봐. 최태성, 이제 끝난 거 아냐.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절대 권력자였던 최태성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아부하던 따까리들조차 태성은 생활관 침상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불과 며칠 전 그가 지우에게 가했던 바로 그 형벌이었다. 야, 박상병, 담배 있냐? 태성이 평소처럼
친한 척 말을 걸었지만 박상병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예전처럼 고함을 지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던 조직이 붕괴되고 있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아버지였다.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될 뿐 응답은 없었다. 제발 받으라고. 아버지 태성이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시각 여단장실 최 대령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찰 단원들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소령이 보낸 1차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최영수 대령님, 귀하의 직권, 남용 및 부대 관리, 소홀 혐의에 대해 현재 시각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감사관의 통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 대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병사들이 비를 피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 자신의 아들 태성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 대령은 책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민석훈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론과 법,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강민호의 USB에는 단순히 가혹, 행위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 대령이 뇌물을 받고 부식 납품 업체를 선정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아들을 지키려던 욕심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우는 행정반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다. TV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육군모 여단장, 아들 병영 부조리, 은폐 및 비리 의혹, 감찰, 착수.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삼촌이 해냈다. 거대한 바위 같았던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걸레를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 근처에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 블라인드가 내려진 밀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최영수 대령은 그의 맞은편에는 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민호가 제공한 USB의 복사본 내용과 부대 회계 장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들은 최 대령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폭탄들이었다. 변호사가 마침내 안경을 벗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령님, 가혹행위, 은폐건은 어떻게든 지휘 감독 소홀 정도로 막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 비리와 횡령건은 다릅니다. 이게 터지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진단에 최대령의 손이 덜덜 떨렸다. 명예욕으로 살아온 그에게 감옥행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꼬리를 잘라야 몸통이 삽니다. 모든 혐의를 대령님이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는 아드님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아들의 일탈을 뒤늦게 알고 수습하려 했다고 진술해야 횡령건 방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제안이었다.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라는 악마의 속삭임. 하지만 최대령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속 저울은 아들보다 자신의 안위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같은 시각 27여 단 면회실. 태성은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그는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었다. 간부들은 그를 피했고 병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 대령이 들어왔다. 태성은 반가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다. 쓸모 없어진 도구를 바라보는 주인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최 대령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태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태성아, 네가 짐을 좀 져야겠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태성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만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최 대령은 한숨을 내쉬며 태성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다. 감찰단 쪽 조사가 심상치 않다. 네가 병사들 관리한 부분, 그거 네가 욕심 부려서 한 일로 정리해라. 내가 시켰다고 하면, 하지만 네가 안고 가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건재해야 나중에 너를 빼내줄 것 아니냐. 최대령의 목소리는 논리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끔찍한 배신이었다. 태성의 입이 벌어졌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다 뒤집어 쓰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군대는 줄이라고. 애들은 밟아놔야 기어오르지 않는다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대령은 태성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멍청한 놈. 누가 듣겠어. 최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똑바로 처신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고작 이등병 하나 요리 못해서 사단장까지 끌어들여 내 무능력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징역 살아봤자 1년 6개월이다. 그동안 내가 밖에서 손 써서 집행유예로 빼낼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이 다 죽는 거야. 알겠어? 그것은
설득이 아닌 협박이었다. 태성은 아버지의 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것을 보았다. 태성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우러러 보았던 거대한 산이 사실은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아버지한테 뭐였어요? 그냥 트로피였어요. 아버지가 못 이룬 707의 꿈. 저한테 강요하면서 대리 만족하는 도구였냐고요. 슬픔보다는 비참함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최대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계를 보며 변호사가 갈 거다. 입단속 잘해라. 라는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면회실에 홀로 남겨진 태성은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흐흐, 흐흐흐.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광기 어린 비명처럼 변해갔다.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 병사들이 보였던 복종, 그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계급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리고 그 계급장이 사라지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았다. 그는 지우를 괴롭히며 느꼈던 우월감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지우는 혼자였지만 당당했고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면회실을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태성은 비를 맞으며 좀비처럼 걸었다. 연병장 저편에서 우비를 입고 작업 중인 병사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지우도 있었다. 지우는 태성을 보고 잠시 작업을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떨며 피했을 눈빛이 지금은 고요하고 깊은 연민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시선이 태성을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비웃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불쌍한 놈. 지우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태성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동정하는 상황. 이것은 태성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달려가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의 파편들이었다. 태성은 생활관 건물 뒤편 흡연장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꺼냈지만 라이터를 켤 수가 없었다. 손이 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비정한 말들과 지우의 동정 어린 눈빛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나는 대체 뭐지? 정체성의 혼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악역을 자처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냥개 신세였다. 토사구팽. 책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군 수사대 차량이 다시 부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식 연행이었다. 병사들이 창문에 매달려 웅성거렸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담배를 입에 물고 씹었다. 쓴 담뱃잎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최태성 병장 어디 있나
당직 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죄수였다. 이제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멀리 사단장실에서 민석훈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박소령에게서 문자가 왔다. 최대령, 혐의 부인하며 아들에게 책임 전가 시도 중. 녹취 완료. 석훈은 휴대폰을 덮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아버지가 자식을 먹잇감으로 던지는 비극. 석훈은 낮게 읊조렸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지. 최대령, 자네는 아들에게 지옥을 보여준 거야. 태성은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갔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27여 단 장병들이 모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일병, 박상병, 그리고 한지우.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꽂혔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의 엄숙함이었다. 태성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가 남긴 그림자는 이제 빛에 의해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태성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무실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뒤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철저한 단절. 태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차문이 닫히고 그는 어둠 속에 갇혔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혐오와의 싸움이. 군단 사령부 별관에 위치한 소회의실은 법정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밀실은 오직 진실만을 요구하는 공간이었다.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 상석에는 군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민석훈 소장이 차가운 조각상처럼 자리했다. 반대편에는 최영수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의 제복은 여전히 칼같이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어깨 위로 내려앉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 탓인지 평소보다 왜소해 보였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것은 정식 군사 재판이 아니었다. 군단장이 주재하는 비공개 청문회, 즉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진실을 소명하는 자리였다. 최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최영수 대령, 군단장의 중저음이 공간을 갈랐다. 현재 자네와 자네 아들에 대한 혐의가 매우 위중하다. 감찰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 직권으로 자네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려 한다. 여기 있는 민석훈 소장이 제기한 의혹들. 사실인가 군단장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부하를 아끼지만 부정을 용납하는 지휘관은 아니었다. 최 대령은 심호흡을 했다. 변호사가 일러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꼬리 자르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체를 살리는 전략.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제 불찰이 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 아들 태성이가 제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과에서 후임들을 혹독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대 업무가 바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완벽한 연기였다. 부모로서의 고뇌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적절히 섞은 그러나 결정적인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비겁한 변명. 민석훈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최대령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침묵은 최대령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석훈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넘겼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벼락처럼 크게 들렸다. 최대령, 자네는 지금 아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군. 부식비 횡령 의혹도 아들이 행정병을 시켜서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더군. 맞나? 그렇습니다. 녀석이 제 환심을 사려고 그런 짓까지 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대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몸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인정하면 끝장이었다. 석훈은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자네 거울은 이미 깨진 것 같군. 석훈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들여보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의 감시를 받으며 최태성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죄수복 대신 아직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떼어낸 상태였다. 수갑을 찬 두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눈 밑은 훤하게 패어 있었다. 태성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았다. 구원자를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최 대령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찰나의 외면, 태성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언어보다 명확한 거절의 메시지였다. 석훈이 태성을 향해 손짓했다. 앉아라, 최태성. 태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 가까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최대령에게서 풍기는 낯선 냉기가 태성의 살갗을 찔렀다. 최태성, 전 병장. 석훈이 불렀다. 방금 네 아버지가 진술을 마쳤다. 27여 단 내의 모든 가혹 행위와 비리는 네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군.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석훈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태성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다.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대령은 여전히 태성을 보지 않은 채 테이블 무늬만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게 뇌까렸다. 태성아, 네가 남자답게 책임져라. 아버지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태성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남자답게 책임져라. 그 말은 평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네가 나 대신 죽어라 라는 뜻이었다. 태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아버지가 웃으면 웃었고 아버지가 화내면 떨었다. 지우를 괴롭힌 것도 장부를 조작한 것도 전부 아버지의 짓이었다. 야, 계급이 깡패야. 밟을 때 확실히 밟아. 술에 취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자신을 버린 것이다. 배신감은 이내 맹렬한 증오로 바뀌었다. 거짓말. 태성이 중얼거렸다. 최대령이 움찔했다. 뭐라고 했나? 석훈이 되물었다. 태성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태성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최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버지가 시켰잖아요. 강민호 상병 사건 때도 시끄러워지면 진급 막힌다고 덮으라고 하셨잖아요. 급식 업체한테 뒷돈 받고 저한테 장부 조작하라고 시킨 것도 아버지였잖아요. 태성은 수갑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억눌려 왔던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아비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최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입 닥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애비를 팔아. 그가 손을 들어 태성을 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다. 앉으십시오. 대령님, 헌병의 제지에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맸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군단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군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모습이었다. 석훈은 담담하게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강민호가 준 결정적인 증거였다. 두 분의 진술이 엇갈리니 물증을 확인해 보죠. 이 안에는 최 대령이 의무 대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 그리고 태성이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호 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석훈은 이미 모든 패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는 진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 부자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꼴을 확인하는 도덕적 처형장이었다는 것을 최 대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석훈을 올려다보았다. 석훈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정 따위는 없었다. 아니,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최 대령이 비굴하게 손을 비볐다. 조금 전까지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위험은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악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자신이 평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실체가 고작 저런 것이었다니. 태성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보다 저런 사람을 믿고 따랐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더 들을 것도 없군. 최영수 대령, 그리고 최태성,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한다. 군 검찰로 이첩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군단장의 선언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헌병들이 다가와 최대령의 팔을 잡았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 제발. 최대령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추태는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다. 태성은 저항하지 않았다. 헌병이 일으켜 세우자 순순히 일어났다. 그는 나가기 직전 석훈을 돌아보았다. 사단장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맑아져 있었다. 지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정말 미안했다고.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이었다. 계급장도 아버지도 없는 발가벗겨진 인간으로서의 사과였다. 석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네가 직접 법정에서 해라.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 태성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군단장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네 조카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우리 군 전체의 환부를 도려냈군. 수고했네. 민 소장. 석훈은 대답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승리감은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치우고 다시 세우는 일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끝났다. 이제 편히 자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석훈의 손가락에 비로소 온기가 돌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줄 것이다.